올 여름으로 예고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며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여론과 한국 국민 정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미국도 한일 정상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며 호평했지만 중국은 깨지기 쉬운 화해이자 이상한 동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딴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오늘 오후에 논의합니다. 최고위가 또 취소된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해 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汚染水流すな、海を汚すな。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뉴스 애니쇼 2부 이어갑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진전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2주 뒤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한미일의 새로운 안보 협력 형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어제 회담 결과부터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으로 평가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진전된 언급이라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역대 과거사 발언에 들어있던 사죄나 반성 표현이 빠졌고 개인적 입장이라고 수위를 조절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곤 양국 정상은 이달 안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11개 나라 전문가들이 모인 IAEA가 검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특정 국가의 시찰단을 받아들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해서 일본의 방류 방침을 바꾸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만찬은 한남동 관저에서 부부 동반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고 갈비찜과 구절판, 경주 법주 등 한국 전통 음식이 메뉴에 올랐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무거운 주제들을 이야기한 만큼 관저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정상회담 때 2차에 걸쳐 진행됐던 만찬은 뒷이야기를 세세하게 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간략하게만 전했는데요. 사흘 전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지진 피해가 났던 만큼 일본 측에서 자세한 공개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과 만찬까지 마무리한 윤 대통령,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고요. 특히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결단에 어떻게든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거사 관련 발언은 사전 조율이 없었고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에 윤 대통령은 요구한 바가 없는데도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외교 무대는 일본이 의장국인 G7 정상회의입니다. 2주 뒤에 한미일 정상이 마주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일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오는 19일 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강제징용 등으로 히로시마에 왔다가 희생당한 조선인들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협력 역시 강화될 거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성명을 통해 약속한 안보 공조를 G7을 계기로 다시 만나 더 구체화,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관련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한일이 잘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미국과 1대1로 협의하는 핵협의그룹 NCG와 관련해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추가 선언이나 발표가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CG와 연계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 신설을 염두에 두는 것은 거리를 뒀고 한미 NCG가 먼저 장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우호적인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양국 관계 새 장이 열렸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의지를 재확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한일 관계 진일보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확실한 안보 태세 구축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를 풀어가면 된다며 정부 여당은 과거와 현재를 냉철하게 직시해 미래와 국익을 위한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혼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고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를 그대로 따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 명령을 끝내 우롱하고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나 일본의 독도 침탈에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다며 당당한 국익 외교에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기시다 총리 발언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기시다 총리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여쭤볼 텐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3월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정도만 있었고요. 이번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유족분들을 대리하고 계시니까요. 직접 입장을 들으신 게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피해자분들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해주시진 않으셨고요. 예. 기시다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역시 이거는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이 활동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의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런 표현이 없었던 것보다야 있었던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라는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표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해서 이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네. 그래서 좀 모호한 방식으로서 그동안 한국이 계속 요구해왔던 성의 있는 호응을 마치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닐까 정도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워낙 오래 관련 사건 대리하셨으니까요. 변호사님의 생각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역시 사과나 반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총리 스스로도 이걸 사과와 반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한국 쪽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 반성 혹은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같이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것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하지만 약화된 한국 여론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다 정도의 고려한 좀 행동 아니었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제동원 관련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신 생존자가 총 3분이시고요. 원래 이 3분 다 정부의 3자 변제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셨는데 최근에 한 분이 이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걸까요? 제가 대리하고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정부 쪽에서도 이게 생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자녀의 의사이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그 생존자분의 의사가 어떻다라고 확인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께서 직접 대리하셨던 분들 중에도 이 정부의 3자 변제안을 수용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3자 변제 수용하신 분 그리고 수용하지 않으신 분 모두 있으시고요. 3자 변제 수용하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도 사과와 일본의 배상이 필요하지만 이 소송이 너무 오래됐다. 내가 2000년도부터 아버지의 소송을 함께 다녔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 이 소송을 내가 하고 있는데 사실 언제 끝날지 좀 막막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여건, 고통 같은 것들로 수용하신 분들도 있고 사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좀 현실의 벽 같은 것들을 느끼시면서 수용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승소 확정 판결 받은 분들 15분이고 각자 다른 입장을 또 취하고 있는데 피해 어르신들이나 유족 개개인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함께 또 논의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게 여론 흐름상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강제동원 같은 경우는 워낙 피해자 숫자가 많습니다. 또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확정 판결 받으신 분이 피해자 기준 15분이지만 또 이후에 앞으로 확정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단일할 수는 없다는 걸 저희가 소송하면서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입장으로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을 받으시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대리인 개인의 입장으로선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신다면 그분의 의사를 법률적으로 최대한 충족시키고 또 조력을 드리는 게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생존 피해자도 그렇고요. 그 유가족 중에도 아직 수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미 오랫동안 싸움을 이어왔는데 더 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걸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즉 판결을 받으신 원고, 피해자, 채권자의 권리를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유족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싸워온 판결을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겠다. 내가 이 한국 정부에게 이 판결을 넘길 수 없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생존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과받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없애거나 채권을 없애는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들, 특히 반대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나서 설득하겠다 정도의 입장인데요. 예. 사실 이게 달라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계속 피해자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압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하는 피해자 유족분들인데 정부가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사를 보이셔서 제가 외교부 쪽에 그렇게 전달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가 계속 설득하겠다, 진정성 있이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피해자 쪽에서는 또 다른 압박일 수 있다라는 건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이 없다면 실제 피해자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적 절차, 즉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집행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대리인으로서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총리의 언급에 대해서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좀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성인후이라는 것들을 계속 한국 정부가 요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흔들을 이렇게 없애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일본에게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넌센스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 일본 총리를 만난 건 한국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사실에 대한 인정,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건 의무인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건 사실 좀 너무 서운한, 좀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미 국무부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자유롭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의 동맹인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상한 동거라거나 깨지기 쉬운 화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파고드는 걸로 보입니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반응 전해주십시오. 네, 중국의 영문판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2달도 안 돼 이루어진 한일 정상의 만남을 이상한 동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친미, 친일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한일 관계를 밀착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도발적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면서 합당한 해명이나 정정 없이는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 회복을 깨지기 쉬운 화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반공, 반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우익 정당들 대표들이라며 일본은 모든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라 친일, 우파에게만 우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CTV 등 다른 관영 매체들도 야당과 시민단체 반대 시위 등을 부각하면서 한일 과거사의 균열을 파고들어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보도를 두고 아직도 공방이 있습니까? 네, 앞서 지난 4일 주중 한국 대사관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보도에서 선정적인 어휘로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외교기구가 다른 나라 언론의 독립적 보도에 난폭하게 간섭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친미 굴욕 외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혹독한 비판을 전달했을 뿐이고 타이완 문제 등 위헌 발언에 대한 자국 내 반발과 경각심을 기사에 반영한 게 무슨 문제냐는 겁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두 이웃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이견은 없지만 미국을 도와 중국을 압박해선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잇따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에는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을 주제로 만든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지난 1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1년 동안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던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도 게재됐습니다.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조용히 보낼 거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4.6%로 나타나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4.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내린 62.5%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성과 효과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34.9%,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라서 45.5%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동포 가족 3명이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있는 YTN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길수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미국 달랐습니다. 예, 일단 개요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9명이 숨졌고 여기에 한국계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까? 예,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38살 A씨 부부와 아이들 2명이 이날 함께 쇼핑몰을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으로 아버지와 엄마, 3살 배기 막내 아들 등 3명이 숨졌고 5살인 큰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병원으로 옮겨진 첫째 아들은 긴급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유가족을 만난 지인들이 전했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의 한인 사회에서도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지 교민 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일가족이 숨지거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자 동포 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평화롭던 유명 쇼핑몰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총에 맞은 3살 유아까지 숨지고 5살짜리 형도 총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사실이 전해지자 동포 사회는 충격과 함께 비통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빈소를 차려 영아를 포함해 억울하게 숨진 일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한인 가족들에 대한 우리 영사관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한인 가족들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한국계 미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영사관에서 조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곳 영사출장소 측의 답변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빈소 설치 등에 영사관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사관 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사고가 난 곳이 또 리포터님이 계신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특히 주말 시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울렛에서 사고가 나서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거주하는 곳과는 차로 30분 내외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과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중산층 가정이 거주하는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온 곳이라 이번 총격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범인까지 지금 숨진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범행 동기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범인이 현장에서 사살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범인의 동기라든가 단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앞으로 좀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경찰에 의해 사살이 됐고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 여론에도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현지 사회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휴스턴 인근 클리블랜드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고 2019년 8월에는 엘파소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에서 묻지마 총격 사건으로 총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공화당이 주정부를 장악하면서 총기 소지에 대해 너무 관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이 같은 대형 참사가 텍사스주에서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총기 규제만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의회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가 늦은 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길수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일명 깡통 전세를 이용해서 범행을 이어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이번 범행은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요. 자신이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확인해 보니 해당 다가구 주택은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일명 깡통 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물주도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 사장이었고 피해를 본 건물은 2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2명, 피해 금액은 44억 원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사기 사실을 알기 어려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벌인 일당은 모두 검거가 됐습니까? 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51살 김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이 깡통 전세를 이용한 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까지 받았고 전세금을 받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 경찰은 세입자에게 선순위 확인서를 써줄 때 한 차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김 씨 거주지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 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월세 거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7제곱미터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각각 전월세 계약이 8건씩 체결됐습니다. 올해 같은 시기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전세 4건, 월세는 8건입니다. 그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전세가 저희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세차할 때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아예 기존에 계셨던 전세도 월세로 주인들한테 제시를 해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요.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에서 지난해 55.1%로 상승했고 올해는 59.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규모이면서 원래부터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 쪽으로 임차의 수요가 더 몰렸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체결된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는 2011년 1분기 24건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내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여타 오피스텔 등의 월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역시 전월세 사기 행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계약 시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잦아들기 전까진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 등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 부동산 앱 운영사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 사기의 54%는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우였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계약 뒤 임대인이 바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25%로 그 뒤를 이었고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진행한 경우가 10%였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 30대 절반 이상은 향후 부동산에 투자 의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6명 가운데 40.8%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기준금리 변동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잠시 뒤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릴 거로 보이는데요. 검찰 수사에서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지난달 21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현역 의원들과 대의원들에게 9,400만 원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이 가운데 현역 의원들에게 줄 6천만 원을 비롯해 모두 8천만 원을 끌어오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 설비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강 회장에 대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강 회장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증거인멸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증거인멸 가능성은 강 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을 추가 수사에서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일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거나 포맷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송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통화 내역 등이 초기화된 상태였다는 점 역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강 회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송 전 대표 측도 방어권 보장 차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데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영장이 또 기각되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따른 설화로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넘겨진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회 징계를 오늘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또 취소된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선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중징계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징계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이제 당권 정지 1년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이런 건데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저는 의견. 적어도 총선 자체에 출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줘야 되지 않겠나. 두 분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이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일정한 부분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논란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돈으로 투명하게 거래했을 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파장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정치부입니다. 네, 먼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이게 어떻게 논란이 된 건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네, 먼저 지난 5일 한 언론에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월에서 2월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위믹스 코인은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인데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월에서 2월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고 11,000원에서 최저 4,900원 사이로 오갔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을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가치는 최고 6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렇게 보유한 위믹스 코인을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량 인출 시점이 지난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 시행을 앞둔 때였는데요. 일각에선 이렇게 인출된 가상화폐가 지난 대선에 활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대량 거래한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김 의원이 큰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지만 그 재산 내역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 당선된 뒤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건물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에는 11억 원, 2022년에는 12억 원, 올해는 15억 원대로 매년 재산이 증가하는 모습이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빠져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 부과 시점이 미뤄진 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금 출처 등 여러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이 김 의원의 거래에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이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첫 보도가 나온 뒤 김 의원은 연휴 동안 여러 차례 입장문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해 왔는데요. 특히 오늘 YTN 취재진이 김 의원을 오전에 직접 만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 출처는 자신이 투자했던 주식의 매매 대금으로 자신의 돈으로만 마련했고 모두 투명하게 거래됐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 코인 투자금을 어디서 이체받거나 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440만 원에 불과하다며 출금 내역도 직접 공개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검찰에서도 실명화된 거래소 내역을 들여다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애초 국민의힘이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이젠 이중성이나 도덕성을 거론하는데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막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무슨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폭락을 거듭해 수십억 원이 아니라 몇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안 발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재개정안은 회피 대상이 아니라며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모두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코인 관련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이번 의혹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보도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 필요성도 대두되는 가운데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당이 김 의원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하고 있는 진상 파악이 사실상 조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윤리심판원 회부 등은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 이해 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도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어본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난 젖과 운동화를 신는다는 등 약자 행세를 했다며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식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면서 같은 기간 거액의 예금이 늘어난 건 어떻게 된 거냐며 정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손효정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 의왕시 북의왕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일가족이 탄 콜밴 차량이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콜밴 기사인 60대 남성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의 가족 3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 가족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해서 공항 콜밴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주택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철제 분리수거함 1개가 타버렸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처럼 포근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날이 금세 쌀쌀해집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매트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2도, 대구 21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보다 온화한 봄 날씨 속에 주 중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